네, 오늘은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투자 허재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12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참 네, 12월 안 많은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많은 일이 네. 있었는데 그게 좋은 일보다는 국가적으로 참 많은 위기와 그러게요. 네, 슬픈 네. 일이 계속 겹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또 무한 제주항공 참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도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자, 시장 얘기 월요일이니까 네. 이번 주는 2024년의 마무리와 이제 음. 2025년의 시작이 맞물려 있는 그렇습니다. 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올해 정리, 뭐 내년 시장 뭐 음. 이렇게 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이분과 함께합니다. 네. NH투자증권 이혁진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늘 역시입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는데 네. 참 주말 또 함께 네, 모두가 너무 슬퍼. 무거운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방송 준비를 할 때는 작가분과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토요일까지 커뮤니케이션 했던 분위기와 이제 어제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리고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나름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국가적인 이런 이제 애도 분위기가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담담하게 증시에 대한 향후 좀 긍정적인 전망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네. 예, 그런 것들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그래도 힘을 점점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0.7%대, 코스닥은 1.5%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장님 요 얘기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상승의 의미, 이걸 좀 의미 있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 2025년의 증시는 오늘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유는 수급적인 이제 24년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미 지난주를 기점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면 배당 기준일과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매물 관련한 이슈들도 기준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2025년의 증시는 오늘부터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4년의 증시와 25년의 증시 이게 좀 어떤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할까가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은 네. 늘 강조드렸지만 이제 오늘은 밸류에이션 얘기를 이제 그만할 예정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하락 배리어에 대한 부분들 8 다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ER 8, PBR 0.8 그리고 일드갭 8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있는 상황에서 25년의 증시를 출발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실적 각 기업들의 평균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EPS 증가율은 한 20%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게 평균적으로 30% 가량 이제 하향 조정이 되는데 올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식들이 하향이 뭐 연말에 상당히 많아지면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연초에는 네. 크게 EPS 전망을 추가 하향할 것이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어.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PER 밸류에이션이 나름 이제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지막에 환율이에요. 우리가 25년을 시작할 때는 환율이 거의 1,5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주가가 환율이 약세가 되면서 네. 출발을 하거든요. 이러면 아까 제가 EPS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환율 때문에서라도 더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싼 밸류에이션이 신뢰도를 높일 것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더 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년의 증시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 25년의 증시를 보면 24년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다. 네,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미. 시작이다. 네. 네, 참 올해 다사다난했다는 이야기 연말에 항상 늘 매번 이런 하지만. 얘기는 하지만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전국을 보면은 지금 대행의 대행 체제거든요. 이건 그렇죠. 뭐 초유의 사태이고 지금 뭐 항공기 사고도 난 상황인데 연말에 산타랠리를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연초까지 좀 힘이 없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다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자주 주장하는 바입니다. 25년 증시를 보시면서도 같이 한번 제 의견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22년도 연말의 증시와 지금이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태초의 하락의 배경이 미국발 위기였었고 두 번째로 그 위기의 근거가 금리에 근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실제 이 다음 해의 증시의 출발점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이미 낮아졌고 네. 또한 삼성전자의 비관이 끝에 달했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똑같이 25년, 23년에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이런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에요. 네. 아무래도 높은 금리로 이제 빠졌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는 25년도에 코스닥이 조금은 더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영향을 요즘은 사실 지난 주 마무리하면서 미 증시는 좀 조정을 받고 네. 마무리가 네. 됐거든요. 근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은 또 반등을 해주고 네. 있고 이것도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고 미 증시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좀 10년물 국채예요. 맞습니다. 4.6이 넘어섰었기 네. 때문에 뭐 요거의 영향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라고 안 네.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네. 있는 배경은 CPI 기준으로 결국에는 금리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발 수급에 대한 요인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저도 목이 안 좋네요. 네. 성장률과 물가입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채권 애널리스트들도 다 얘기하는 겁니다만 결국에는 물가가 금리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가가 1, 2, 3월의 CPI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 1, 2, 3월에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네. 그 높은 기저효과가 25년도에 펼쳐질 가능성이 적어도 1분기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톱니 미국의 톱니 그렇죠. 최근에 이슈 네. 이제 내년도 전략에서도 트럼프 임기가 시작을 한 다음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을 상당히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물가에서도 우리가 가장 문제시되는 거는 결국엔 인건비죠. 인건비이거든요. 네.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말 상간에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또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비자 문제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전문직 비자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직은 적어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랄까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인플레이션만 화두로 갔다 보니까 트럼프가 들어오면 이제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인플레가 촉발될 것이다 네. 라고 합니다만 비숙련 노동이 아니라 숙련 노동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이 장기적으로 좀 이제 미국으로 더 이제 빨아들이면서 숙련 노동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단서들이 전 주말 상간에 조금은 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자, 올해 뭐 뒤에 제가 글로벌 증시 리뷰도 해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전 세계의 수익률 가장 큰 척도는 환율이었습니다. 환율. 네. 제가 지금 정말 그렇죠. 네. YTD로 24년도 네. 숫자를 보시면 되게 놀라우실 거예요. 네. 모든 게 환율 변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락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환율 피해국들이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배경이 이제 25년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그러면 워낙에 자료를 네. 꼼꼼하게 좋은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그렇죠. 하나하나 이제부터 보면서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부터 볼까요? 네. 네. 25년도에 제가 증시를 보면서 어떤 테마를 가져가면 좋을까? 저는 연간 테마에 대한 키워드를 항상 연초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네. 해볼까요? 예,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료 보시면서 제가 이번해 25년의 테마를 3위 인곡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3위인고. 근데 이 내년에 을사년. 그렇죠. 을사년. 이 사가 이제 원래는 생각할 사인데 이제 뱀. 뱀사자로. 네. 그래서 네. 뱀의 해 미인은 아름답다라는 거니까 이제 뱀에 좀 아름다울 수 있는 종목 업종들 이런 것들을 찾자라는 것이고 또 이게 3위인곡이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상 이 정치 어떤 군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 군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에 대한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정치도 좀 상당히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동시에 이 3위인 곡이 계절별로 노래가 이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실제 제가 마지막에 프리뷰를 할 때도 내년도 증시가 1분기는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되고 2, 3분기는 또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되고 네. 이제 내년도 말미에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시장을 지금 지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네. 구성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이 부분 넘어가서요. 먼저 마켓 리뷰를 먼저 하겠습니다. 24년의 리뷰를 생각을 해보면 네. 정치의 공백 또는 정치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보시면 한국과 독일, 프랑스가 모두 정치적인 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모습들이 조금씩은 다르고 모두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공통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네. 결국에는 권력과 권력 간의 어떤 화해나 협력 또 협상이 아니라 강대강 모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 정치 공백이 발생해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공통점으로 이제 자리매김했던 것 같고요. 네. 자, 차별점을 말씀드릴 텐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가 숄츠 총리를 불신을 먼저 했고요. 연립정부가 붕괴가 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결정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2월 23일 날 조기 총선을 다시 한번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와 뭐랄까요, 극좌와 극우 정부 간에 이제 정당 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총리가 이런 다툼 속에서도 예산안을 직권으로 통과했습니다. 아하. 자, 그런데 국회가 이에 대해서 총리를 불신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동시에 이 정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하야 요구를 했고 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라는 네.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이슈 모두 1분기 내에 끝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안 끝날 수도 있는 이슈가 이 정치 리스크가 독일과 프랑스에서 모두 있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이죠. 시작은 비상계엄이었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논쟁이 양 당 간에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과중에 국회에서는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는 이제 국회 의결이 있었고요. 네. 자, 그래서 대행의 대행이 지금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이시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이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분기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24년에도 있었고 25년 초에도 이어진 부분들은 이런 정치적인 혼란이 증시 전반으로 좀 괴롭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제가 늘상 이 국면의 초반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 리스크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남을 것인가 우리 그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치 리스크는 1분기 내는 지속이 되겠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남을 것은 생각보다 좋은 실적, 생각보다 풀린 유동성,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에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24년에 리뷰를 했을 때 키워드 말고 실제 증시 그리고 업종 종목별로 한번 이제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4년을 살펴보면 글로벌 증시 수익률입니다.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았는지를 보면 시장의 메인 키워드가 뭐였는지를 알 수가 네. 있습니다. 보시면 홍콩, S&P 500, 이스라엘, 니케이 이런 시장들이 올해 가장 좋은 시장이었었고요. 네. 또 반대로 코스피, 브라질, 러시아가 가장 좋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S&P 500보다 홍콩이 더 좋았어요? 맞습니다. 오. 야, 홍콩 좋았네. 근데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아. 완전히 그 속된 말로 골로 갔었잖아요. 아. 24년, 3년도에. 네. 그래서 낙폭과대로 리바운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서를 기반으로 요 4개 국가의 공통 분모를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환율이 24년 하반기에 안정됐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홍콩 달러 패거죠. 네. 이스라엘 이제 환율이 마찬가지로 사실 직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니케이도 환율 약세가 이미 수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엔화가 빠진다라는 이슈가 상당히 자리 잡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베이스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시장이 네. 바로 요 4개의 시장이었었다라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혼란, 독일이 나름대로 성방을 한 거고요. 프랑스 부진했었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여전히 좀 약세인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올해 증시를 생각을 해보면 성장도 성장이고 AI도 AI인데 결국에 시장에서 어떤 판을 바꾸는 가장 큰 이슈는 환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종목별 수익률을 또 살펴봐야 될 것 좋죠. 같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락한 종목과 많이 오른 종목을 보면
사실 시장의 색깔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한번 보시면 많이 빠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네. 공통적으로 먼저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양, 포스코 DX, SKI 테크놀로지 요 3개 정도 보면 23년에 엄청나게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그림자이겠죠. 네, 맞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더군다나 빠진 종목들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23년도에 너무 많이 오르고 24년도에 실적은 또 너무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락폭을 보시면 거의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이렇게 나야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늘상 주도주가 탄생이 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주도주의 탄생에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컨설팅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이 배터리의 한 8개 종목 어떤 인플루언서 분의 그 대표 종목들이 있었어요. 네. 그 종목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초고액 자산가 분들이 진짜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2030년, 2035년 뭐 이렇게 10년, 15년 전망을 하실 때 그 근거가 정말 적절한지 너무 장밋빛 미래는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제냐면 특히나 연말에 그렇습니다. 그럼 차장님 다운에서 넘어가기 전에 네. 저기 이제 섹터에 어떻게 보면 물려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일단은 뭐 이미 5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인데 네. 지금 빠져나오기엔 너무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네. 좀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래요? 제가 와. 9월에도 맨 처음부터 제가 부정적인 업종 2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종목으로는 그냥 전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오른다 그러면 테슬라 또는 테슬라 밸류체인만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내년보다는 저는 오히려 1월에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에는? 왜냐하면 1월 효과라고 하는 것은 네. 낙폭과대 종목들이 제일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15일에서 1월 말까지는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실제 이전 상장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20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전 상장을 완료했던 6개 정도 기업을 평균 내서 수익률을 해보면 네. 이전 상장일 직전 15일 정도 주가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효과의 이전 상장일 이제 D+15, D-15에 네. 대한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1월 정도 중순까지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오늘 많이 오른 종목 보면 바이오죠. 네. 그런 것처럼 실제 저는 15일 이후로는 코스닥 시총 내 비중이 바이오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바이오 업종이 좀 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2차 전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아니라 오히려 오르면 셀 기업들이 올라갈 셀 가능성이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트리거는 업황이 아니라 테슬라에 대한 인도량일 것이고 네. 또한 AMPC가 IRA, AMPC가 예상보다 좀 적게 취소가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더 반응을 하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 전지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섹터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간의 하나하나의 어떤 업황을 실적을 언급하기보다는 친환경 종목에서 과거에 PBR 10배 갔던 종목이 있어요. 네. 태양광입니다. 네. 그 똑같이 그 태양광도 중국의 오버캐파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종목들의 PBR은 1배가 채 되지 않아요. 네. 2023년도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PBR은 10배가 넘은 종목들이 속출했었고요. 네. 지금 PBR 6배에서 7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당한 밸류에이션인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좀 적시가 아닌 것 같고요. 실적이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PBR이 아닌 PER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그때 이제 그때쯤에 좀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략적으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네, 1월에 단기 반등을 노려보자. 네, 엑시트 시점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 종목도 네. 보여주세요. 네. 자료를 보시면서 이 업종목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연말 증시는 사실상 산업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뭐 조선, 바이오, 방산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선, 방산은 둘 다 산업재이죠. 이 산업재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부분들은 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적은 미래 실적이 이미 수주로 정해졌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사기 부담이 없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 리스크가 높을수록 마찬가지로 더 그렇죠. 네. 실제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같은 이제 조선 방산 기업들이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최근에 연말에 조선주가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주 내년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다만 단기 전략 측면에서는 오히려 빠진 방산주를 노리는 것이 저는 지금은 좀 적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산업재 기업들 ROE로 판단을 하는데 주가 빠지는 과정에서 어떤 애널리스트도 크게 실적을 하향 조정했던 방산 애널리스트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가만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년 뒤 밸류에이션은 준 조선보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5년 연초에는 조금은 더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 조선주를 들어가는 것보다 좀 나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제가 25년도 증시를 출발을 할 때 주목해야 되는 그냥 종목을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여기 종목 중에서 연말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에요. 네, 뭐 알테오젠이나 실리콘투, 삼양식품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메인 테마들을 모두 끌고 가는 거거든요. 25년까지요. 근데 주가만 빠졌다라고 하면은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 변화예요. 수익률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연초 대비 얼마나 많이 샀고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이거에 대한 종목별 비중을 변화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이 완전히 비워버린 거는 JYP가 제일 많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트, 그 다음에 제철, 이게 제가 지금 약간 데이터가 잘못 들어갔네요. 친환경 종목들의 비중을 확 줄여버렸었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 빈집 효과를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서 2주짜리 트레이딩 아이디어 정도이기 때문에 뭐 JYP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1월 빈집 효과 트레이딩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연초 대비 외국인 지분율을 제일 많이 늘린 종목들이에요. 현대로템 18% 늘려놨고요. HD 현대일렉트릭 15% 늘려놨고요. 삼성중공업 13%, LIG 넥스원 12%. 네. 결론적으로 산업재에 대한 비중은 10% 이상 외국인들이 덮어놓고 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아래 이제 크래프톤이나 KT 같은 것들도 보면 결론적으로는 실적 따라 외국인은 사고 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적의 방향성이 외국인들의 지분율 상승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을 프리뷰할 때도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지 말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이제 업 종목을 봤을 때 네. 뭐 예를 들면 실리콘투도 있었고 삼양식품도 있었고 현대일렉트릭도 있었고 네. 뭐 조선 방산 그리고 수출이 좋았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요것들의 정확하게 1년 전 흐름이 어땠을까? 네. 1년 전 주가가 어땠을까를 보면 예. 그러니까 2024년 한 해를 이끌었던 종목들의 특징이 뭘까? 네. 네. 이거를 그대로 2025년의 주인공이 될 종목들의 힌트를 좀 얻어볼까?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실적 전망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주가 올라간 거 대비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업종들이죠. 이 전력기기 업체들은 사실상 대형 그다음에 볼륨 모델을 생산하는 전력기기 업체가 초고압 변압기 기준으로 네. 한 5개,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I가 좋아지면 여기 데이터 센터가 이제 앞으로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TSMC나 이런 AI 기업들의 신규 수주를 보면 80%가 미국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AI를 미국만 할까? 는 아닌 거죠. 소프트웨어나 칩을 미국이 만들 수는 있는데 AI는 모두가 같이 해야 되긴 합니다. 네. 그럼 데이터 센터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에너지 발전도 필요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AI ETF에 전력기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이 좋아지거나 소프트웨어가 좋아지거나 뭐 이제 수요자가 또 AI를 더 많이 쓴 어떤 거든 간에 전력기기에 네. 많이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도 늘어나고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같이 오른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종목들은 해를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만 오른 것은 아까 제가 2차 전지라고 네. 말씀드렸죠. 네. 그것은 해를 넘기진 못해요. 네. 직전 주도주는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없다라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자, 그런데 실적도 좋고 수주도 늘고
PER 밸류에이션 낮아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실제 본질적인 메인 트렌드에 있는 것들은 해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10배 올랐거든요. 저는 25년도에도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선업종 말씀드릴 때 현중 밸류에이션이 부담이면 조선이 꺾이는 게 아니라 한조나 삼중 같은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네. 실제 네. 지난주 그렇게 펼쳐졌죠. 내년 정도에는 HD 현대 일렉트릭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부담인다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 상대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과 같은 2등, 3등주에도 수급이 번지는 구간으로 가는 것이지 네. 전체가 다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를 넘기는 테마와 해를 넘기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테마는 결론적으로는 주가만 올랐냐, 아. 주가도 올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해를 넘기는 건 이제 전력기기나 조선이나 방산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적과 수주가 모두 양호한 네. 주가도 오른 이런 종목들이고 2차 전지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소재 기업들 23년도에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냥 주가만 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 못했었다. 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차 전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여름이었나요? 계속 2차 전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정확하게 1년 전이 고점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1년 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해를 넘겨가면서 이 주도주가 또 네. 변하는 흐름이 혹시 나올까? 예. 그렇죠. 그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하는 취지로 질문 네. 드렸는데 그 맞아요. 오른 이유라든지 밸류 네. 이런 면에서 차이가 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2025년을 소망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네. 이제 2025년은 또 여전히 정치가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정치 이슈가 이미 너무나 시장을 압도해서 그에 가려진 실적이라든지 모멘텀들이 막 이제 시장 밖으로 나오는 것은 1월부터일 것 같기도 1월부터.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미국, 중국의 정치 이슈가 핵심이 무엇이고 네. 국가별 키워드 픽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은 결론적으로 하나의 테마를 정해보면 리쇼어링을 인센티브를 줘서 이제 불러일으키다가 페널티로 이제 바꾼 겁니다. 관세를 높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 첫 번째 보편적 관세는 중국 관세는 좀 바로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실제 트럼프가 얘기한 보편 관세는 협상 후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이 관세를 먹이겠다고 하는 것에 모두 조건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중국 관세 인상을 지금 평균으로 19에서 60%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60%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20일 날 취임하고 거의 바로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중국 관세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지금 이거 다 알잖아요. 오히려 중국은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 그렇죠. 인 거예요. 중국은 그러면 이제부터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시선은 관세를 인상한다는 자체보다 중국의 대응을 기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보편적 관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런 협상을 위한 브릿지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실행되지 않으면 시장의 서프라이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세 대상 품목들이 문제이죠. 자동차, 부품, IT 기기, IT 기기는 PC와 스마트폰인데 이 부분들은 대미국의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관세에 대한 주요 타깃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가 이제 정부 효율성위원회인데 이 정부 효율성위에는 결론적으로는 연방 정부의 예산을 2조 달러 줄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임기는 2026년 7월 4일까지예요. 자, 그래서 이 정부 효율부가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데 자, 문제는 실제 연방정부 지출의 3분의 2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즉 의무 지출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줄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네네. 자, 그래서 실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 줄일까?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공무원 인건비, 그 다음에 방위비, 이런 부분들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위비를 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더 쓰라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네. 정책이기도 하군요. 결론적으로 정부 효율성위원회에서 할 것은 국방 예산,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인건비 이 두 가지가 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첫 번째 보편적 관세가 어느 국가를 중심으로 어디서 나올까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미국의 국가별 대포 품목별 무역 적자 현황이에요. 보시면 이 무역 적자의 MS입니다. 보시면 중국이
거의 25%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중국부터 관세를 먹이고 시작을 할 겁니다. 두 번째가 멕시코 14.4%.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멕시코 관세가 트럼프의 선거 직전부터 제일 많이 이제 화두가 됐었죠. 그 다음이 당연히 이제 베트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보시면 수출 1위 미국, 중국, 그 다음에 3위 베트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미국이 이런 상황이면 제일 좋지 않은 국가가 한국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이래저래 안 좋았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품목별로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사실 중국은 IT 기기가 제일 많고요. 여기서 이제 590억 달러. 그 다음에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보시면 자동차가 제일 많아요. 사실상 다른 것보다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빠진 거고, 그 결과 밸류에이션이 P 현대차 기준으로 4배, 기아차 기준으로 이제 3배 중반까지도 한번 터치를 했었죠. 자, 그런 상황과 주가가 이미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건부 관세일 경우에 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자동차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예상보다 관세가 먹이지 않으면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제일 많이 오르겠죠. 자, 이런 시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자, 표를 보면은 전표를 보면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비슷한 수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이게 받아들이는 어떤 충격파가 다르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일단은 일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지금 관계도 상당히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예단을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먹이는 방법도 방법인데 대상에서 소비재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소비재. 예. 왜냐하면 늘상 이제까지의 대통령들은 소비재에 직접 관세를 매기기 항상 부담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재에 대해서 관세를 먹일 수는 있죠. 결론적으로 저는 자동차 부품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완성차에 그냥 딱 먹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번에 손정희 회장처럼 미국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선에서 합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미 한국 자동차는 미국의 완공을 앞둔 자동차 공장이 너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침 거기가 다 경합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초점은 오히려 부품이나 또는 추가 투자 유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동차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매력이 연중 상반기 내에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효율부인데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장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효율부에서 효율성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는 결론적으로 인건비와 방위비 이런 부분들, 또한 기존에 나갔던 뭐 인센티브 더 나가는 거 정도 수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걸 알고 이걸 보면 좀 달라 보이죠. 예, 머스크가 얘기한 것들, 연방정부 구조조정, 공무원 인원 감축하겠다라는 거고요. 국방 예산 구조조정, 결론적으로 국방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산업보조금 구조조정, 결론적으로 지금 나갔던 바이든 정부에서 나갔던 인센티브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할 수 있는 다였던 것이죠. 자,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단순히 양적인 문제, 산업보조금, 연방정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국방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저는 이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겪어봐서 알겠습니다만 무인화 시대가 이미 왔어요. 실제 팔란티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팔란티어 주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도 이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AI로, 특히 무인화된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방 무기들로 전쟁이 시작부터 그냥 이길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국방은 금액을 줄이겠다라는 걸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무인화에 대한 수혜가 어디인지를 오히려 초점을 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사족 보행, 그 다음에 이제 무인 함정 배발하는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에서 우주가 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무기나 국방 무기에 대한 테마가 25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자국에 대한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외부의 국방비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 외부의 국방비 지출은 무인화된 무기를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무인화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저는 오히려 도지에서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도지는 코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정부결정위원회. 네. 네. 자, 그다음이 이제 중국이죠. 중국 정책입니다. 자, 중국은 저는 3월 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양회에서 대규모 부양 정책을 하기 위한 밑밥은 다 깔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중국에서 나왔던 이제 정책 이슈들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변경했다. 많은 뉴스 보도에서 나왔었죠. 네. 기존에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 변경된 건 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사실상 공산당 같은 이제 이런 공산 국가에서는 이런 워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 워딩이 점점 더 밑으로 갈수록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미 2024년 하반기에 중국은 25년에 할 정책에 대한 아웃라인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인민은행의 중국 금융안정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죠. 지난주 네. 정도 나왔을 텐데 여기서 똑같이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겠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풀겠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 결론적으로는 네. 25년도에 돈 풀겠다라고 네네. 하는 거예요. 네. 자, 왜 그럴까요? 뭐 배경은 사실 통화 정책 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는 사이클인 것이 가장 큰 거고요. 네. 금리 올라가고 있는 돈 풀어봐도 효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음. 이럴 때는 부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배경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누가 보더라도 1월 20일부터 중국 관세를 높일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재임하기 전에 수출을 단가를 후려쳐서 더 수출하는 것. 이게 트럼프 재임 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트럼프 재임 후에는 소비 쿠폰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풀어서 경기 둔화를 막아내는 것이에요. 수출이 못 늘어나면 할 수 있는 건 소비와 정부 투자밖에 없거든요. 네. GDP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25년도에 상당히 이제 초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인데 뭐 사실 이 부분은 왼쪽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책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 연초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닭살 돋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월 첫째 주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 여기에서 또 한 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공산국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워딩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그 해를 좀 좌지우지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전인대 매번 리뷰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자, 그럴 정도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수입 관세입니다. 이건요.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관세를 1월 1일부터 한번 맞고 20일부터는 트럼프의 관세를 맞아야 하는데 그에 앞두고 시진핑의 이번에 신년사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 효과가 1월 29일 춘절에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차이나 플레이 말씀드리는 것도 이번에는 차이나 플레이 종목들이 단순히 화장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스테틱이라든지 이런 뷰티 전반으로 보셨을 때 이런 춘절 효과가 1월 말에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한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해결책을 많이 모색을 할 텐데 이미 왕이 외교부장이 방위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2월에. 그 이후에 이제 양회가 개막을 하고 경제정책이 전인대 5일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뭐 10조 위안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1월부터 시작해서 3월 초까지 이어진다. 오히려 이 전인대에서의 경기 부양이 만약에 10조처럼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하는 10조 이런 게 아니라 뭐 5조, 4조 이러면 쇼크가 나오는 것이고 그 전까지 1분기에는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증시에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단서가 9월에 나왔기 때문에 자, 뭐 여기까지 제가 보는 정치에 대한 두 가지 구도. 근데 올 하반기 중국을 보면 뭐 돈을 많이 푼다라고 저희가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관군제에서 이게 소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기대 반 저는 우려 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네, 캘린더에서도. 기대가 맞아요. 좀 너무 크면 네. 실망도 좀 있기 마련이니까. 네, 맞아요. 저도 네. 기대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이게 참 말장난 그렇죠. 같습니다만 네,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기대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높았을 때는 우려가 해야 되지만 맞아요. 너무 낮을 때는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종목들, 순수 화장품 종목들 네. 보면 그 기대가 너무 처참히 낮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발 쇼크 때문에 중국을 뭐 전혀 보고 있지 않다라고도 저는 보여져요. 자, 그런데 소비 쿠폰이나 이관신 정책들이 하반기에 좀 실제가 되고 있고 네. 그 기대의 정점을 만들어줄 것이 사실
3월 양회거든요. 네. 그게 거의 10년 만에 경기 부양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제가 뭐 중국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 사람도 모를 겁니다. 자, 그래서 3월에 돼봐야 아는 겁니다만 그 지금 우리나라의 업종별 주가 수익률을 봤을 때는 기대치가 상당히 낮고 3월은 오히려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그 단서가 9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 3월에는 종목 장세에서 이런 아까 마침 제가 뭐 실리콘투 말씀도 네. 드렸습니다만 뷰티에서 기존 화장품 말고 에스테틱이나 이제 새로운 플랫폼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1, 2, 3월에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어서 네. 같이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프리뷰를 본격적으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수출 전망 지수를 자주 인용을 해요. 이 수출 전망 지수라고 하는 것은 현업에게 물어보고 나타내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그리고 이제까지 지나온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과 같이 보면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출 전망 지수가 지난번 제가 활용을 했던 측면은 꺾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니 금리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꺾였습니다. 96포인트까지 꺾였기 때문에 꺾인 자체가 의미 있다라기보다는 업종별로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주요 업종별 수출 전망 지수를 분기별 3Q, 4Q 그리고 내년 1Q를 한번 제가 바 차트를 구현을 해봤는데 노란색이 내년 1분기. 맞습니다. 네. 이 지수는 100 이하면 이제 불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정확히는 90 이하입니다. 네. 자, 그런데 명확하게 둔화 업종과 호황인 업종이 구분이 되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불황인 업종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계류 경기 안 좋아서죠. 철강 비철 경기 안 좋아서입니다. 섬유유복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가전 반도체 모바일 기기 전기전자 어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는 업체가 하나 있죠. 삼전 말씀. 삼성전자예요. 네. 네. 아니 근데 반도체는 그 속도가 네. 급감이어서 맞아요. 오히려 속도가 저렇게 되면 더 충격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9월부터 네. 반도체는 끝을 알고 달리는 게임이다. 라고 끝을 말씀을 알고. 드렸어요. 반도체 업황이 그냥 벼락처럼 안 좋아져서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이제 한 사이클 도는 것이 아니라 네. 가수요에서 정상 수요로 넘어갈 때 그렇게 좀 주식들이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25년도에 종목 장세를 말씀드리는 것도 반도체가 가수요에서 정상 수요로 돌아오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만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대의 매력을 가지고 상반기 조금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종목 장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리밸런싱 찬스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9월부터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좀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가전 지금 보시면 가전, 반도체, 전기전자, 철강 보시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자, 그렇기 네. 때문에 종목 장세 가능성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지수적으로는 기대할 게 그러니까. 그쵸.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대형주 종목에서 대안이 필요한데 네.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자동차 부품 한번 보시면 자동차 부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 전망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30까지 올라간 수출 수혜. 겁니다. 환율. 예. 우리가 지난 반도체 좋다고 했을 때가 130이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러네요. 거예요.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 네. 지금 자동차 밸류에이션은 PER 4배까지 빠져 있잖아요. 네. 빠져 있는데 전망 지수가 올라가면 주가는 반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실제 환율이 올라가서 실적이 떨어지기보다는 환율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1분기 실적일 텐데 그럼 앞으로 주가를 뭘로 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관세 압박으로 빠진 종목들 중에서 낙폭과대를 고르는 가장 좀 메인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생활용품이나 선박 같은 경우에 이제 음식료, 뭐 우리 음식료 수출 많이 늘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에는 140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네. 것도 되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선주가 예를 들어 단기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게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을 이슈인 거지. 여기서 그냥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이슈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좀 사장님 배경입니다. 화학공업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네.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 화학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중국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터뷰를 통해서 내리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조정치가 크게 되고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부진합니다. 네.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심리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
마침 이게 9월부터 계속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올라졌으니까 네. 그게 9월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진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지 그 이후에 좀 관찰이 되면 저도 오늘은 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네. 실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바뀌면 좀 비중 있게 한번 다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둬 볼게요. 네. 좀 우리 이더블유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신가? 화학도 안 좋은 색도 그러니까. 아니었나요? 이렇게 예,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예. 이게 인터뷰 기반으로 된 수치와 지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해놨다가 다음에 더 맞아요.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로 제가 중요한 장표가 이제부터 있기 때문에 좋아요. 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위인 곡이 원래는 이제 계절별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노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같은 맥락으로 25년도에 1분기 그리고 2, 3분기, 4분기 우리 증시의 실제 키워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고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분기의 키워드는 결론적으로 이벤트입니다. 근데 그 이벤트가 1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의 증시 색깔은 1월에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1월에 이벤트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위에는 매크로 해외이고요. 아래는 이제 산업입니다. 네. 그런데 위에 그냥 매크로만으로도 거의 다 꽉꽉 찹니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관세를 2배 올리는 것이 1월 1일부터 이게 야. 바이든 관세이고요. 네. 또한 최근에 나오는 것이 또 부채 한도가 1월 2일 날 턱밑까지 차오를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서 또 한 번 의회 이슈가 나오게 됐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지난번 예산안처럼 트럼프의 말빨이 먹히지 않으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의회의 힘이 생각보다 더 강하다. 공화당의 트럼프 지배력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요 이슈 때 트럼프 트레이드를 조금 더 일찍 조기에 끝낼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지난 분기에 지난 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를 2025년 4번 내린다고 했다가 2번 내린다로 바뀌었거든요. 이 의사록이 과연 어땠는지도 이번에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죠. 취임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중국 때리기에 나설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는 관세 문제가 아니라 중국은 어떻게 대응에 나설까? 그렇죠. 이 부분으로 초점을 좀 이동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이 이후에도 BOJ랑 금통위가 있어요. BOJ는 금리를 올릴까봐 걱정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1월에 네.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8일 날 또 연준의 첫 번째 25년 첫 해 기준금리인데 아무래도 이 취임 그다음에 부채 한도 요 두 가지의 이슈 이후에 좀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인하 확률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에 산업 이벤트들이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실제 모멘텀이 하나씩 중요해질 것 같다. 네, 정치가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우리를 모두 이제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실제 IT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 CES가 1월 7일. 네.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제일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월 13일. 요 두 개 딱 박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과거에는 셀온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셀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셀인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실제 왜 그러냐면 15일에는 미국의 어닝 시즌이 개막을 하고요. 그리고 18일 날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1월 이후로는 트럼프 취임이 있습니다만 기업으로 시선이 확 이동하는 이벤트들이 굵직한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로 봤을 때는 이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시선이 가는 시점이 1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밑에 그 기업 이슈들도 사실 해마다 너무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지금 네. 올해 연말에는 좀 그쵸. 얘기 빈도수가 너무 줄었어요. 제가 그래서 늘상 기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박혀 있냐가 되게 맞아요.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개별 기업의 실적 이벤트 모멘텀은 여기에 있어요. 조금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트럼프만 보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시나리오별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기업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또 한번 지나면 또 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올라갈 거라는 것이 1월에 저희 좀 메인 테마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이젠 기업을 볼 때다. 네, 라는 생각이에요. 1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네. 국내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제 채팅도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부담이에요. 하지만
2, 3분기는 우리나라 정치 이벤트의 관심도가 다시 한번 집중이 될 그럴 수밖에 시기예요. 없겠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어떤 정치적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일반론입니다. 네. 일반론 측면에서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 3분기 결론이 낼 수 있는 것은 결론에 세 가지밖에 없죠. 네. 탄핵안이 3월 이전에 조기 인용되는가? 네. 아니면 5월 이후에 인용이 되는가? 또는 기각이 되는가? 네. 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증시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아이디어는 결론적으로 조기 인용이 되면 기존의 정책 구도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기존의 지지율이 높은 대선 후보가 그대로 되겠죠. 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정책 이슈는 상법 개정안과 부동산 증세 이런 부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성장주 좀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5월 이후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후보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구도가 재편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보통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을 했을 때는 중도 잡기에 나섭니다. 아. 그러면 중도적 후보들과 정책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후보별로 공약에 따라서 주목도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또 모처럼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을 또 한번 뜯어봐야 되는 네. 시기가 올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핵안 기각인데 이럴 때는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겠죠. 여기에 제가 무슨 대통령이 기각이 이제 계속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시면 각자가 갖고 있는 권력의 문제예요.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네. 국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 의견과 강제 거부가 혼탁하게 맞아요. 될 수 있는 계속 것이 부딪힐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하반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당연히 변동성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분기인데 자, 4분기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땐 제조업 부활입니다. 네. 자, 왜 그러는가? 제조업 부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미국이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죠. 미국만 할 것이냐, 한국도 같이 할 그렇죠. 것이냐 그러니까. 인 거예요. 자, 보시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노란색, 파란색이 제조업 PMI예요. 네. 자, 그러면 과거에도 금리를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제조업이 PMI가 올라가는 효과들이 나왔었어요. 시차는 어느 정도냐? 12개월 정도에서 9개월 정도였었던 거죠. 이것은 이번에 팬데믹 이전에도 평균 내어 보면 평균 12개월 내외가 나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6월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또 다른 기대가 나타났을 때는 제조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쟁점은 미국 제조업만 좋아지냐? 아니면 한국 제조업도 좋아질 수 있느냐? 그렇죠. 인 건데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제조업이 완전히 안 좋아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제조업도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문제는 이 수혜 강도는 트럼프의 첫 번째 3달 정도가 그 수혜 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오히려 상반기까지 8월 정도까지는 코스닥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 하반기에는 오히려 저평가 수출 대기업들이 좀 리바운딩이 났을 수 있는 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지금 제가 뭐 얼마나 많이 멀리 보겠습니까만 지수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6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대형주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서는 것이 하반기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중간재 수출 대기업들이 이제 내년도 초에 상당히 좀 좋은 아웃퍼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25년도에 우리나라 증시는 상반기에는 성장주, 하반기에는 대형주, 예, 해볼 만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 시장의 시작은 오늘부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주가가 오를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 리스크 완화, 실적에 대한 성장 말고도 제가 밸류에이션 말고 많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누가 팔까요? 연기금, 채권을 과보유했습니다. 주식을 과소 보유하고 있어요. 25년도에 더 팔 것도 없습니다. 연기금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그대로일 것 같고요. 네. 개인들, 금투수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자산이 증세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아까 제가 정치 시나리오 말씀을 드렸는데 증세가 되면 오히려 매력이 높아질 수 있고 증세가 안 돼도 주식시장에 대한 증세 이슈는 3년 동안의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네. 이거 끝난 겁니다. 그럼 개인도 주식을 더 팔 여지도 없어요. 마지막이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
삼성전자 56% 갖고 있다가 지금 50%까지 줄었거든요. 네. 22년 최저점이 49%였어요. 거의 뭐 네, 팔아봐야 1%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결국 누구 다 팔아서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더 팔 여지는 없고 오히려 사야 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네. 25년 우리 증시가 뭐 각사 연간 전망들을 보고 있는데 연간 전망들을 보면 너무 샤이한 것 같아요. 약간 되게 분위기가 침체되어 네. 있거든요. 네, 저는 종목별로 보면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는 성장, 하반기로 후반으로 갈수록 대형, 그게 이제 네. 후년까지 이어지면서 후년은 좀 지수 쪽으로. 네, 그럴 요런 가능성이 흐름을- 좀 있다. 그 정도로 네. 분석을 지금 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네. 밴드 제시해 주실 수 아, 있어요? 코스피 밴드. 아, 어. 밴드는 불문율입니다. 아, 네,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 그리고 저 각 증권사 밴드는 300, 400 pp 정도이기 때문에 포인트로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또 밴드 제시하는 아레나를 그건 네.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진짜 우리 차장님 나오시면은 자료 좋다. 자료 좋다, 뭐. 한눈에 보기가 너무 맞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와 또 가을부터 이렇게 열심히 또 달려주셨습니다. 1년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많은 걱정을 했던 2024년일 것 같거든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 뭐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내년에 또 이 팁을 좀 주면서 마무리 끝 인사를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저를 보면 사내에서나 이제 외부에서나 조바방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진짜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조바방을 말씀드리는 이제 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음. 왜 조바방일까요? 이제 지수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세 개 말고는 딱히 대안이 보이지 않아서 아하. 압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네. 25년에 제 바람이 있다면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가 좋을 거다, 코스닥이 좋을 거다. 저는 일단 제가 연초 증시 아직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만 코스닥이 좋을 거다라고 1월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25년에 편안한 장이 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의 바람이 있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25년에는 미국 증시보다 코인보다 더 많은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곳이 코스피, 코스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나름의 3위인국이니까 정치인분들께 제언을 하자라고 하면은 자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언으로 25년 앞두고 이렇게 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하고 싶은 차장님의 얘기를 바람을 해주셨네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의 바람도 전달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닥터 K님께서 매일 봤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저 본업이 있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한 번으로만 이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도 워낙에 네. 알차게 또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네. 2024년 진짜 너무나 감사했고 네. 2025년도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인데요. 네. 재호 씨도 올 한 해 어땠어요? 정신 없었죠. 그리고 사실 경제 방송이 처음으로 네. 제가 올해 시작을 하는 거여서 우리 선혜 씨에게 많이 업혀갔던 아니, 너무 잘했어요. 하루하루였고 여러분들께 많이 배우는 또 올해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좋았다면 더 웃으면서 더 저도 좋았겠죠. 여러분들께 네. 애교도 많이 보여드리고 웃음도 좀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내년에는 네. 조금 더 그런 모습 볼 수 있게 네. 그런 시장이기를 바라면서 아침엔 투자와 정말 힘든 여러 가지 걱정거리 진짜 많은 우리 시장에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고 또 응원해주고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5년에도 더욱더 저희도 열심히 하고 네,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진짜 많이 받으시고 1월 2일에 열리는 2025년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